은인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감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은인이라는 존재는 멀리 있는 신보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구해준다는 점에서 영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 은인이라는 사람들,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험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일 테고요. 그들이 곁에 있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60년 넘게 살다 보니 힘든 날이 웃는 날보다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인생의 암흑기라고 한다면서요.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딸 부잣집 철딱선이 없는 막내딸로 태어나 어려울 것 없이 해맑게 지내던 저였지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고 험한 생각이 들 때가 생기더라고요. 누구보다 속 편하게 살았던 제가 어려울 때 견딜 수 있었던 건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딸 부잣집의 막내딸입니다. 딸만 5 주르륵 낳고 온갖 시집살이를 당한 엄마를 보며 자랐죠. 착하기만 한 언니들은 그런 엄마를 위해 속 한번 썩이는 일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말괄량이었습니다. 여느 사내아이 못지않게 극성이었거든요. 동네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쥐어받고 다니면서 골목대장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특별히 속을 썩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언니들과 달리 조금 목소리가 크고 남자아이들에게 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저를 특히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친할머니는 달고 나올 것을 못 달고 나왔다며 저를 미워하셨지만 말이죠. 제가 극성을 부릴 때마다 혀를 찢찢하며 저런 걸 낳으려고 참나 라며 제 면전에 대고 눈을 흘기다 엄마를 구박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언니들과 눈만 마주쳐도 혀를 차며 눈을 흘기게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할머니에게 한 번도 말대답은커녕 싫은 내색도 안 하셨습니다. 아니, 못하신 거겠죠. 그 시절 아들을 낳지 못해 대를 끊는 건 큰일이었을 테니까요. 3남매 중 큰아들인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장손을 못 본 건 할머니에겐 큰 수치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막내인 작은아버지가 삼형제를 낳아 할머니의 염원대로 대를 이을 순 있었지만 장손 집안의 대가 끊긴 건 큰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이 큰 사명이라고 여기던 분들이니 그 사명을 이어가지 못했을 때 생겼을 그 혼란이 컸을 테죠. 그래도 5이나 되는 손녀들을 다 짐처럼 여기고 그 딸을 낳은 엄마를 구박하는 일은 보기 싫었습니다. 언니들도 그랬는지 할머니를 싫어했고요. 특히 살림 미천이라는 큰딸인 큰언니는 엄마가 도맡은 집안의 대소사를 엄마와 함께 해결해가며 함께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 같았죠. 오죽하면 언니가 시집가는 날, 그 전전날부터 엄마가 펑펑 우실 정도였으니까요. 넷째 언니와 저도 많이 울었지만 엄마는 고개를 못 드실 정도로 우셨습니다. 넷째 언니와 저는 아무래도 큰 언니와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큰언니에게 돌봄을 받아 그런지 보모를 잃는 것 같은 기분에 엄청 울었습니다.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는 엄마를 달래고 부축해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겨우 참아가며 큰언니 결혼식을 치러야 하셨죠. 사돈댁에 민망할 정도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니 아버지라도 참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결혼 적정한 나이인 23살의 큰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간다며 아버지는 좋아하셨지만 결혼식 며칠 전부터 밤마다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 손자리도 고모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나가게 되었는데 집안이 좋다면서 우리 딸이 시집가서는 고생을 안 하겠어. 못난 아비 만나 고생만 했는데 아버지는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말과는 다르게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소위 딸 바보셨거든요. 언니들과 저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언니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내라고
10살이 될 때까지 목말도 태워주시고 업고 안고 다니실 정도로 예뻐해 주셨고요. 아마 언니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셨기에 할머니는 더 저희를 싫어하셨을 겁니다. 눈에 가시 같았는지 아버지가 저희를 예뻐하는 것만 보시면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깟 딸년들 그렇게 업어주고 안아주고 물고 빨고 하니 아들이 나오겠냐? 계집애들 그렇게 키워서 버릇만 나빠지지.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싫은 소리 조금 했다고 팩 돌아서기나 하고. 옛날 같으면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 조상님들 보기 민망해서 어디 가서 아들 나와도 모자랄 판에 사내가 물러터져서는 이라면서 아버지에게도 서슴없이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에게 제 자식 제가 예뻐하지 누가 예뻐해요. 다들 우리 딸들 인물도 좋고 심성도 곱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턱건이네 아들 셋 있잖아요. 그럼 됐죠. 라며 허허실실 웃으며 말씀하시곤 하셨고요. 그런 아버지가 큰딸을 시집 보내는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참으셨겠어요. 할머니는 딸년 시집 보내는데 온 식구 우르르 갈 일 있냐며 가지도 않았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할머니가 유난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옛날 이야기 하실 때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 성품 닮아서 사람이 좋으셨던 거야. 너희 둘째 언니 낳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아니? 며느리 고생할까봐 얼마나 살펴주셨는지. 너희 할머니는 그게 싫어서 나를 더 구박하셨지. 라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시면서 언덕에서 굴러 다치셨는데 어디에 잘못 부딪히셨는지 병원에 입원해 며칠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바람에 둘째 언니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잡아먹은 애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언니가 태어나고 돌이 막 넘자마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난리가 나니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그 소리를 했더라고요. 둘째 언니는 그런 할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에서 잘 나오지 않거나 나가서 저녁때가 될 때까지 못 들어올 때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 집에 살면서 매일 피하고 살 수는 없으니 피치 못하게 마주치면 할머니에게 둘째 언니는 트집을 잡혀 괜히 혼났고요. 큰언니가 시집 가는 날까지 제일 걱정한 사람도 둘째 언니였습니다. 둘째 언니도 큰언니가 없으면 집안일을 둘째 언니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데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아. 언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라며 걱정을 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잔치 준비를 할 때도 둘째 언니는 할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어린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고모와 작은 아버지는 무조건 할머니 편이니 그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으려고 둘째 언니는 부엌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13살이었던 저와 15살인 넷째 언니는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둘째 언니가 할머니 눈에 안 띄고 무사히 그날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8살이었던 셋째 언니는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이리저리 망을 보기 바빴고요. 둘째 언니와 방을 같이 쓰는 사이였기에 둘이 더 애틋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안에서 아무리 피해도 할머니의 눈길이 닿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에휴, 저게 잡아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영감도 이 잔치에 빠지지 않았겠지. 저 밥값도 못하는 거 저거부터 치워버리라니까. 이라며 눈을 흘기면서 혀를 차는 할머니를 언니는 끝끝내 마주친 거죠. 할머니가 일부러 쫓아갔을 겁니다. 쓸데없는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잔치가 크다고 할머니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뭐라도 트집을 잡고 잔치를 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고모는 그런 할머니 곁에서 같이 눈을 흘기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둘째 언니를 눈여겨보시던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딱 들킨 겁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아버지는 손님들이 계시니 그 순간에는 참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들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판을 지으시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자고 갔을 고모도 그날은 이상했는지 얼른 돌아갔더라고요. 어머니, 자꾸 예진이한테 왜 그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왜 예진이 때문이에요? 선진이 결혼식도 안 가시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애들 상처 줄까 생각만 하셨어요? 딸이면 어때요? 엄마 잘 돕고 다 착하기만 한데 우리 애들만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저 애들 데리고 분가할 거예요. 어쩌실래요? 저희 나가요? 라면서요. 아버지가 강하게 나가자 놀란 것 같던 할머니는 나가라 그래. 늙은 어미 버리고 나가. 그러니까 진작 나가서 아들 낳으라고 했잖아. 딸만 5을 낳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냐? 장손이 돼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 너가 그러니까 어멈도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저것들도 할미를 무시하는 거다. 다 늙은 어미한테 하는 소리가 버리고 나가겠다는 소리야? 나쁜 놈. 이라며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한 번도 대든 적 없던 아버지셨기에 놀랐겠죠. 그러자 아버지는 저 20년 넘게 어머니가 애 엄마 아들 못 난다는 이유로 괜히 구박하시고 애들한테 모진 소리 해도 옛날 뿐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딸 시집까지 보냈는데 아직도 이러시면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요? 게다가 내 새끼가 집에서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저 당장 이사 나갑니다. 라며 더 큰 소리를 내셨죠.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할머니는 주춤하며 놀라더니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엄마가 막아서며 말리셨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가 저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머니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예진이는 아마 미쳐서 어떻게 돼도 됐을 거야. 선진이도 없는데 아버지 안 계실 때 할머니 그러는 걸 누가 막아주니? 선진이가 너희 할머니가 예진이한테 싫은 소리 할 때마다 일부러 불러서 다른 일 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안 나섰지. 나도 골인하기도 했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효과가 있긴 했는지 그날 이후 할머니가 저희에게 싫은 소리 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기는 했습니다. 엄마께는 여전했지만요. 둘째 언니도 계속 할머니 눈치를 받고 별일이 없어도 잘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언니에게 다 큰 계집애가 울기는 왜 울어? 엄마 속상하게 울기는 눈 다 부르터서 못난이 되겠다. 울지 마라. 라며 챙기곤 하셨습니다. 둘째 언니가 할머니 때문에 속병이 나서 그런 거라며 속상해 하시면서요. 그 당시 20살이었던 둘째 언니는 학교도 안 다니다 보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야 누구 눈치 보는 아이가 아니라 싫으면 싫다고 티를 다 내는 성격이라 할머니가 혀를 차건 째려보건 다 털어낼 수 있었지만 언니들은 안 그랬거든요. 특히나 둘째 언니는 유난히 어리고 내성적이라 혼자서 울기만 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엄마는 둘째 언니를 조금 더 일찍 시집 보내려고 주변에 선자리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때는 그 방법 아니면 집에서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계집 애들 밖으로 돌면 소문 안 좋게 난다고 일도 못 다니게 해서 집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뿐이었으니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죠. 일부러 집에서 먼 지역까지 고르고 골라 둘째 언니를 데리고 가 손을 보고는 둘째 언니 21살에 시집을 보내셨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집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고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언니가 시집 가던 날은 모두 웃었습니다. 이제는 언니가 편해지니까요. 할머니는 둘째 언니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눈을 뾰족하게 뜨면서 흘겨보며 저깟 계집애 이제 이 집에서 치우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 저것 때문에 내가 숨도 못 쉬고 산 걸 생각하면 내가 아주 서러워. 이제 내가 숨통 좀 트이고 살겠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둘째 언니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상처를 남기려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역시나 결혼식장에는 안 갔고요. 그래도 그날은 모두가 개의치 않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빼고요. 아버지는 둘째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결혼식 내내 우셨거든요. 딸들도 배워야 한다며 고등학교까지 모두 보내실 정도로 아낀 딸들이었기에 아버지는 딸들을 시집 보내며 아쉬움이 더 크셨을지 모릅니다. 그중 둘째 언니는 제일 마음 아픈 딸이었겠죠. 제일 소가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언니 둘이 시집을 가고 남은 세 딸들은 엄마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하시던 쌀가게 여러 개를 아버지가 물려받으시면서 그 지역에서 나름 여유로운 형편이었지만 그만큼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엄마를 감시하느라 바빴죠. 가까운 곳으로 시집을 간 고모는 수시로 와서 반찬이며 장, 김치를 퍼가느라 바빴고 작은 어머니는 대단한 아들 낳은 덕으로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쌀가게의 일은 아버지가 다 맡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일까지 신경 쓰시기가 힘드셨고요.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엄마를 도와 힘쓰는 일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 입맛에 맞게 모시는 일만으로 엄마는 힘들어 보였기에 저희 딸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언니들은 시집을 가서 잘 살았고 좋은 시부모님 만나 시집살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지간한 일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친정에 다니러 올 때 얼굴이 결혼 전보다 좋기도 했고요. 언니 둘 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기에 할머니도 더 이상 언니들이 친정 나들이를 해도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에게 결혼은 꼭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상 연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얌전히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넷째 언니까지 다 선을 보고 시집을 갔죠. 집안일 잘 배워 엄마의 솜씨를 닮았다며 다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왈가닥 말갈량이답게 집안일도 배우기 전에 연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연애도 할머니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 가능했습니다. 둘째 언니네 심부름차 다니러 갔다가 형부의 아는 후배였던 남편을 만나 편지로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군 제대를 하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 막내딸이 멀리 시집가는 걸 바라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서운한 티를 내셨지만 형부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보증을 서듯 아버지를 설득해줘서 결혼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둘째 언니가 사는 지역으로 오면서 둘째 언니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형부와 남편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꽤나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언니네 심부름을 갔을 때도 남편은 형부와 함께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에 홀딱 넘어갔죠. 남편은 3남매 중 첫째라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젊으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엄한 시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잘 해주셨죠. 엉뚱하고 왈가닥인 저를 이해도 잘 해주셨고 차근차근 설명도 잘 해주셨고요. 게다가 결혼 초부터 분가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따로 살기도 했고요. 엄마는 저를 잘 돌봐주시는 시부모님께 고맙다며 철마다 장과 김치를 해서 바리바리 보내셨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모와 작은 집에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막내딸 흠이라도 잡힐까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시댁에만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가 힘드실까 걱정이 되어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엄마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해서 보내고 싶어서 그래. 좀 더 가르쳤어야 했는데 언니들이야 이제 다 알아서 해먹을 수 있으니까 라면서 철마다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저 없이 찾아가 용돈도 드리고 일도 돕고 오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고마워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딱히 시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없긴 했지만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앓으시던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시면서 병수발을 하기 위해 저희는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에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들도 다 결혼을 해 저희가 모셔야 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 수발은 시어머님이 다 하셨지만 저는 그 밖에 다른 집안일을 하면 되었죠. 남들은 곧에서 어쩌느냐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 괴롭기보다는 서로 의지가 됐거든요. 할머니와 엄마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고부간은 절대 편할 수 없는 사이였지만 저와 어머님은 서로 힘든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정도로 잘 지냈거든요. 사실 어머님이 아버님 수발을 드시느라 힘드셨죠. 대소변을 다 받아내셨거든요. 저야 합가 전에 하던 그대로 그만큼만 해서 그런지 딱히 더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어머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힘 닿는 대로 어머님 곁에서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뭐든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저와 언니들과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죠.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남아 계시는 게 신경이 쓰이는 것 말고는 저는 힘들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 슬픈 것 빼고요. 저를 예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만 떠올라 걸핏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남아 황망해하실 엄마의 얼굴도 떠올라 마음이 계속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시집 온 여자가 대놓고 친정 출입을 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까지 어머님은 헤아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지. 막내라 어머니 두고 시집 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여기는 내가 있으니까 속 끓이지 말고 자주 다녀와. 애들 밥은 내가 챙기면 되지. 아범한테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가보고 싶을 때 데려다 달라고 해. 내가 그간 사돈께 얻어먹은 장이랑 김치가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니? 라며 제가 눈치 안 보고 저희 엄마까지 살필 수 있게 편의를 봐주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 병수발 드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니 저는 어머님께 더 잘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왈가닥이어도요. 아버님이 더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챙겨주신 것만큼 챙기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마워하더니 엄마를 모시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처형들은 장모님 모시기 힘들고 재산 남은 거 다 처분해서 나누고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오자. 어머님 혼자 언제까지 지내시게 할 거야. 아버지 안 계셔서 우리 엄마도 허전해 하시는데 라고 하는데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분명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러라고 먼저 언지를 주셨을 거라는 거 알아 감사했고 그렇다고 덜컥 그러자는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났거든요. 언니들에게 이야기하고 엄마에게도 이야기하니 다들 미안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는 민망하셨는지 언니들이 설득을 할 때까지 혼자 지내신다고 하셨고요. 어차피 아들이라고 사촌들에게 해줄 몫은 이미 다 나누어 주었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엄마가 지내시던 집과 예금뿐이라 똑같이 6등분을 해 나누자고 했더니 언니들은 예,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받니? 라며 저더러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어머니는 그 집도 본인 몫이라며 우겼고요. 아들이니 집 물려받아야 한다고요. 재판을 하겠다는 걸 큰형부 아는 사람이 검사라며 알아봐 유산 상속 소송에도 작은 집이 진다는 말에 본인들도 알아봤는지 포기하더군요. 저는 집 한 돈과 예금되어 있던 돈을 6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들, 저까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가졌죠. 저야 막내라 고생을 별로 안 했지만 언니들은 마음고생 많았는데도 예, 엄마 모시는데 너희가 가져가야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돈을 받아?
라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기에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라고 했더니 우리 마누라 지금도 잘하고 있어. 당신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더군요. 그렇게 서로가 고마워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더 많은 저희 엄마를 큰언니 딸애듯 대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어머님께 정을 많이 느끼셨는지 어머님과 잘 지내셨고요. 두 분이서 저를 빼고도 같이 목욕탕도 다녀오시고 산책도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돈만 다 까먹고 사업은 그대로 문을 닫게 되면서 집 형편이 어려워지자 엄마는 친정 재산 나눠 가졌던 것을 저에게 내미시더니 이걸로 장사라도 해. 그래야 성서방 좀 도와주지. 여자도 남자 도울 줄도 알아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전보다 월급이 적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무슨 장사를 할까 하다가 옷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자신 있는 게 옷 입는 센스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15년 만에 결혼 전부터 사회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가 갑자기 옷 장사를 하려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래도 여차저차 꾸려나갔습니다. 그 후로 한 20년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야속하죠. 속절없이 흘러 엄마와 어머님은 노인이 되고 저는 중년의 여자가 되게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왼쪽 손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병수발을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고요. 저 일한다고 본인이 나서시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접고 엄마 병수발을 직접 들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게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비며 학비를 대야 하니 제가 벌지 않고는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 더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보다 어머니를 더 챙길 때도 있었을 정도로요. 그런 제게 아가, 나는 사부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까지 마음 안 써도 돼. 엄마한테 잘해드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짐을 나누어 주신 덕분에 제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덕분에 남편과도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뇌출혈이 일어나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저만큼 어머님도 힘들어 하시면서 저희 고부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언니들도 저희 어머니께 감사해 했고 남편에게도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언니들은 친정에 들르듯 어머님께 인사를 하며 지냈고요. 어머님과 정도 많이 들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이로 발전한 20년이었죠. 어쩔 땐 남편보다 어머님과 제가 더 피부치 같다고 할 정도로 지냈으니까요. 가게를 접고 전업주부가 된 저는 어머님께 이제는 온전히 쉬시라며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떠시고 재미있는 것도 좀 하시라고 이제는 제가 집안일 다 한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자신 없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좀 편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더 자신 있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눈치를 보시다가 경로당에 가 노시다가 오시거나 문화센터에 나가 붓글씨를 쓰다가 오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니가 문화센터 가시는 날이라며 나갈 채비를 하시기에 저는 청소를 하려다가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린다며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나간 김에 집 앞 슈퍼에 들러 빨래비누 좀 사서 집으로 오려고 했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저희 어머님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라 깜짝 놀라 그대로 어머니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갔습니다. 어른들이 다 갑자기 돌아가신 터라
어머님이 구급차를 타고 가시니 당장에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다행히 응급처치가 잘 되어 어머님은 무사하셨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차리셨습니다. 어머니, 안 아프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라고 묻는 제게 어머니는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 놀랐지? 엘리베이터 타려고 누르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 아휴, 그 아가씨 아니었으면 사돈 만나러 갈 뻔했다. 그 아가씨 찾아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응급처치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큰애는 시집을 갔고 둘째는 회사 앞에서 자취를 해 떨어져 지내 집에는 어머님과 저, 남편만 사는데 남편은 출근했을 시간이라 집에 어머님뿐이었거든요. 앞집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아는데 그 시간에 집에 안 계셔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지신 어머니를 구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에게는 영웅 중의 영웅이고 은인 중의 은인이니까요. 그래서 관리실에 부탁을 해 그 시간쯤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될 일이니까요. 경찰 제복을 입은 아가씨가 저희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쓰러진 저희 어머니께 달려가는 장면이 천만다행으로 찍혔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으시면서 엘리베이터의 위아래 방향 버튼을 모두 누르셨는지 때마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행이었죠. 그 후의 장면은 구조대가 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가씨는 저희 라인의 가장 위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더라고요. 함께 CCTV 화면을 보시던 관리소장님은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이사 온 집 아가씨인 것 같다며 정확한 호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일단 꽃다발과 한과 세트를 사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어머님이 몸 추스르시는 대로 인사를 하면 되니까요. 배를 누르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남편도 긴장을 했는지 얼굴이 약간은 굳은 것처럼 보이고요. 초인종 소리에 안에서 여자분 목소리가 들리며 누구세요? 묻더군요. 저 얼마 전에 6층 사시는 할머니 구해주셨죠? 저희는 그분 아들과 며느리인데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 잠시만요 하시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저희 어머니 덕분에 무사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쪽에서 언니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 보니 제가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싶고요. 제가 가게 처음 문을 열고 자리를 못 잡고 우왕좌왕할 때였습니다. 손님도 없고 한숨을 쉬며 카운터에 앉아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죠. 순간 가게 앞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저는 놀라 달려나갔죠. 무선 전화기를 손에 쥐고요. 그런데 세상에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배를 감싸 안고 주저앉은 여자에게 이게 정말 너 이따위로 굴 거야? 돈 가져오라고 했잖아! 라며 소리치더군요. 벌써 여러 번 손찌검을 당했는지 여자 얼굴은 멍도 들고 피도 나고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사정을 하면서 우는데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건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른 경찰을 불렀고 남자를 가로막으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밀치며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저리 비켜! 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여자를 감싸 안으며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사이 경찰이 와 남자와 여자, 저까지 파출소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일단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자를 끌어안고 파출소까지 갔습니다. 제가 여자 형제만 있어 그런지 괜히 여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나면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고 할까요? 남자는 도망치려고 시도하다 경찰이 제압을 하고서야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도착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도 남자는 불안해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기와 주치 폭행으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남자는 그 상태로 바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여자와 저는 귀가 조치를 받았죠. 파출소에서 나오자 여자는 흐느끼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겨우 벗어났어요. 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인사를 하는 얼굴이 안쓰럽더군요. 앳된 얼굴에 상처가 눈에 띈 저는 일단 저희 가게로 가요. 라며 데리고 갔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여자의 나이는 20살이었고 남자와는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와 남자는 고아원에서 나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다정하게 잘해주는 남자를 믿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해봤자 둘이 손잡고가 혼인신고를 한 게 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잘해줬어요. 다정하게 대해줬고요. 고아원에 있을 때는 오빠가 4살 위라 어떤 사람인 줄은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때는 다른 언니, 오빠들과 달리 동생들 잘 챙기던 기억만 있었고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나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렇게 변해서는 수배 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혼인신고하고 나서부터 저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다 줬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제가 임신 중이라 때리지 말라고 부탁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디 못 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라더니 다시 울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 여자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디예요? 지낼 곳은 있어요? 라고 물으니 저기 시장 위쪽 언덕에 방 구해서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그럼 생활할 돈은 있어요? 남편 수배 중이면 당분간 못 나올 테고 풀려서 나오더라도 그런 남자랑 살 수 있겠어요? 돈 벌어서 독립해야지. 임신 중이면 당장에 어디 가서 일하기도 힘들 것 아니에요. 괜찮으면 우리 가게에서 나랑 같이 일해볼래요? 내가 많이는 월급 못 줘요. 나도 가게가 처음이라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해볼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제 손을 잡더니 저 결혼하기 전에 의류 매장에서 일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의심하고 일을 못하게 해서 그만뒀어요. 일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며 눈물이 맺히고도 웃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여자는 저희 가게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도 바짝 마른 여자를 위해 저는 도시락을 부지런히 쌌습니다. 어머님이 해두신 반찬으로 싸는 도시락이었지만 일부러 넉넉히 쌌죠. 여자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집밥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집밥 하는지 알겠어요. 라며 회사스럽게 웃는 여자의 얼굴이 짠했거든요. 그런 여자에게 저는 더 정을 주고 할 수 있는 한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자는 전에 경력이 있어서인지 가게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순한 얼굴에 웃는 모습이 예쁘고 친절한 탓에 손님들도 점점 늘었고요. 제가 사장인데도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아 배웠습니다. 여자와 저는 어느새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니들만 있었지 동생은 없던 탓에 여자가 더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었죠. 점점 부르는 배를 부여잡고 여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첫 태동을 할 때도 진통이와 주저앉아 힘들어할 때도 제가 다 곁에서 함께 보았기에 여자가 더 애틋했던 것도 같습니다. 어느새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어 제가 먼저 가게를 좀 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그동안 수고해줘서 고마워서 내가 주는 거야. 덕분에 우리 가게 수입 엄청 늘은 거 알지? 지연아, 이 돈으로 몸조리 잘하고 와.
나는 기다릴 테니까. 뱃속에 꼬물이 크는 것도 나는 다 보고 싶으니까. 알았지? 진통 시작되면 연락해. 병원 같이 가자. 라며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그 봉투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언니 덕분에 저랑 꼬물이 살았어요. 제가 아이 낳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할게요. 진짜 약속해요. 라며 손가락을 걸더라고요. 그 모습도 귀여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가 예정일이라 연락이 오길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첫 아이는 좀 더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여자의 집으로 가보니 방을 빼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방 구해서 들어올 때도 급하게 무슨 일 있는 것처럼 그러더니 방 빼서 나갈 때도 갑자기 새벽같이 와서 헐레벌떡 가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세입자 못 구해서 안 되는 건데 새댁이 몸 풀고 바로 와서 사정을 하면서 그러기에 그냥 방 빼줬어요. 라고 집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연락을 기다려봤지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가 쓰러지시고 저도 정신이 없어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 시연이가 저를 보고 그때처럼 회사스럽게 웃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시연아, 너가 여기 어떻게?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와라가 났습니다. 시연이는 저와 남편에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며 집 안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서서 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애는 잘 낳았어?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혹시 너희 애가 경찰이니? 라며 쉴 새 없이 질문을 하는 저를 보며 시연이는 언니는 여전하네요. 라며 웃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여보, 하나씩 물어봐야 답을 해주시지. 누구시라고? 라며 묻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시연이가 누군지 설명을 해주고 시연이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시연이는 언니, 그때 언니가 살려준 우리 꼬물이가 벌써 다 자라서 경찰이에요. 언니네 가게에서 꼬물거리던 그때가 벌써 23년 전이잖아요. 라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눈물을 닦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언니가 몸조리 하라고 준 돈으로 병원 갈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인간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나왔더라고요. 때마침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에 가 아이를 낳았더니 무슨 죄가 더 있는지 같이 안 가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급하게 방 빼고 그 핏덩이 아기를 데리고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시골 돼지 농장에서 몇 년을 숨어 살았어요. 도망도 못 치고 그러고 살았죠. 그래도 그때는 양심이 있는지 내가 가진 돈은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농장에서 일한 거 받은 돈은 저 하나도 안 주고 지가 다 가져도요. 여전히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렸고요. 그런데 농장 주인이 많이 막아줘서 그나마 아이랑 저는 무사했어요. 그렇게 밤마다 술을 마시더니 급성 간염으로 쓰러져서 갑자기 죽더라고요. 제 수중에 있던 돈으로 장례 치르고 나니 농장 주인이 돈 좀 주면서 아이 데리고 가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 못 나오겠더라고요. 돈이 너무 적어서 어디 가서 방도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몇 년을 더 거기서 돈을 모았죠. 아이 학교 다닐 때쯤 그 지역 시내로 갔다가 아이 대학 갈 때 이쪽으로 왔어요. 저 농장에서 나온 후로 옷가게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돈 열심히 벌었어요. 언니 생각나서 언니 산다던 아파트로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언니가 여기 사실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하던 가게에도 가봤는데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라더니 다시 눈물을 닦으며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다가 너무 고생 많았다. 나는 20년 장사하고 몇 년 전에 접고 지금은 집에 있어. 이제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니까 내가 모셔야지 싶어서. 나도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을 구한 게 꼬물이었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인연이니, 시연아. 내가 너희 딸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 라고 했죠. 그러자 시연이는 언니, 안 그래도 우리 애가 그날 밤근무를 하고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기에 너무 잘했다 그랬는데 언니네 어머님이면 더 잘했네. 우리가 은혜를 갚은 거잖아요. 라며 제 손을 잡으며 웃더라고요. 꼬물이는 어릴 적부터 꿈이 경찰이었답니다.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준다고요.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경찰이 돼서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꼴 많이 보여줘서 미안하죠. 집행유예 받았어도 범죄자 자식이니 자기는 그렇게 세상에 빚을 갚겠다나요. 그러더니 정말 경찰이 됐어요. 나는 일한다고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죠. 라면서 아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시연이의 젊었을 때 모습과 판박이처럼 닮은 얼굴에 제복을 입은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강미연이라는 이름이 수놓인 제복을 보니 제가 다 벅차더라고요. 남편이 따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 응급조치가 잘 이루어져 무사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 고생을 너무 시켜드려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제게 시간을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울먹거리며 인사를 하는데 저도 또 눈물이 나 시연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시연이의 딸이 은인이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연이는 제가 두 사람의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연이를 남자에게서 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연이 딸도 시연이도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지 모른다면서요. 그러니 우연히 은혜를 갚은 거라고요. 그러니 마음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직접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없는 솜씨여도 제가 차릴 수 있는 한에 정성껏 상을 차려 식사를 대접했죠.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고요. 시연이는 딸 미연이와 제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들은 저희 아이들은 서로 은인인 이런 인연도 있나? 절대 헤어지면 안 되겠다. 라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연이와 저는 이웃 사촌이자 가까운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짝으로 지내며 서로 대소사를 챙긴 것도 벌써 10년째네요. 시연이 딸 미연이가 얼마 전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랑 비슷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처음 시연이를 봤을 때 그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미연이는 같은 경찰과 결혼을 했는데 장모님과 같이 산다고 약속을 해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연이는 벌써부터 우는 소리를 합니다. 언니, 이제 저도 할머니예요. 손주들한테는 뭘 해줘야 해요? 라며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데 시연이가 거의 매일 낮에 저희 집에 와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또 시연이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시연이는 그래도 자기는 갚을 게 더 많다고 계속 갚을 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서로 갚고 갚다가 아무래도 다 못 갚지 싶습니다.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은인이 될 기회가 생긴다면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꼭 보답을 바라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꼭 간절한 그 순간에 그만큼의 가치로 돌려받는 것 같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멋진 일 아닐까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만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